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18년 만에 개발사업 협상이 진행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어둠산 관광단지, 반대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대유위니아 사태 등 광주 광산구가 지역 현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관련해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느덧 취임하신 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 네네. 그동안 많이 내거셨던 게 경청 또 소통 네네. 이런 가치들 많이 내거셨는데요. 네네. 뭐 지난 1년 반 동안 시민분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그 성과 또 있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부지런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1호 결제가 저는 살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인데, 왜 제가 경청이나 소통을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생인의 혁신이라는 이 가치가 민선 8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상생과 혁신의 문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소통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변화들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진하신 정책들 중에 좀 특이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시민 감동 콜, 이런 네. 내용들 저희 좀 생소한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됐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떤 거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살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 다음날 반드시 민원을 접수한 우리 시민께 연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될 거다,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자주 소통을 하면서 그 결과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또 그걸 전달받은 우리 시민들이 행정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고 이런 칭찬의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이 중요성 구청장님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이걸 또 잘 살펴볼 수 있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광산구에서 그동안 각종 위원회 회의가 네. 기초자치단체나 기관에서 보통 비공개로 많이 열리는데, 이런 위원회 회의를 전국 최초로 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부담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런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민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랄까, 또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 특별한 건 아니다. 시민의 알 권리들을 충분하게 보장해주고 또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 광산구에서 지금 118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TV나 컴퓨터나 또는 휴대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저희가 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118개 위원회를 모두 공개하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개하긴 하지만 개인정보랄지 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랄지 또 재산상의 어떤 불리기 가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하는 편입니다. 네. 자, 경청 또 소통 1년 반 동안 지내온 여러 가지 변화들 앞으로도 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의 지역적 특성 또 산업적 특성이라고 하면 광주 지역에 사실상 대부분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7개의 산업단지도 밀집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님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초기 단계부터 제안하시고 또 실제로 그게 실현하는 데까지 관여를 하셨던 분이죠. 또 그런 점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까, 더 어떻게 잘 운영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일자리가 우리 시대적 화두이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나 한두 달 내에 또는 1, 2년 안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일자리 하면은 중앙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이제 추진 과정에서 경험을 이제 했듯이 얼마든지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임금은 어느 정도 또는 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 또 그 밖의 조건들은 어느 정도를 해내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광산에서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해주신 말씀에 이어서 뭐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또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의 가치, 어떤 가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민산 8기 광산구에서 지금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 성장한 경제 특구 네네. 이 개념입니다. 네. 여전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이 지속 가능 성장 경제 특구라고 하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시즌 2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네네. 이 경제 특구, 지속 가능 성장 경제 특구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의 그 정신을 담아보는 과정이었다라면 그게 바로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광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광산구라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일자리의 이제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임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장 임금인데 시장 임금 외적인 것으로 사회 임금을 이 안에 이제 적용을 해보자 이런 것이고요.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올 초에 저희가 이제 부서를 만들고 지금까지 줄곧 이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저희가 다 모셔서 쭉 교육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윤곽을 이제 잡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해가는 이제 과정들을 밟아갈 것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 성장 이제 경제 특구 이제 법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속에 있는 곳은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법들을 현실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이제 이루어질지 한 내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지역의 큰 고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유인이하 사태 이게 뭐 사실은 광산구뿐만이 아니죠. 광주 산업계 전체에 지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 광산구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하겠다. 이게 의결이 지금 됐습니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진행 상황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고용위기 지역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을지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가장 시급한 건 지금 조건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되지만 지금 빨리 공장을 가동시키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가동을 통해서 그 다음의 문제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공장 가동인데요. 그것이 되려면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긴급 경영 어떤 이제 자금이랄지 또는 컨설팅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고용 안정 지역으로 고용 위기 지역으로 빨리 이제 지정을 해서 그런 이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이고요. 또 제가 그 관계되는 이제 기업 이제 경영진들이랄지 이제 노조도시를 쭉 만나고 이제 다녔는데 그분들도 한결같은 목소리가 그런 겁니다. 이게 시간이 더 가버리면 특히나 내년으로 가버리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긴급한 어떤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산구 지역 이제 또 이게 어느덧 해묵은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민산 7기 광주시 또 광산구 그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이야기여서요. 최근에 이제 광산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광주 송정역세권 발전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을 텐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민사회 주축으로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됐고 궁극적으로 어떤 활동, 무엇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금호타이어가 지역에 그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뭐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중국 자본으로 이제 그게 이제 넘어가 있고 또 현재 이제 상황 속에서는 노후된 설비를 통해서 설비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경쟁력을 이제 만들어내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이전을 통해서 금호타이어는 자기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그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송정 역세권 이제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저희나 시민들의 이제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모여서 서명운동이랄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금호타이 이전을 이제 돕고 또 송정 역세권을 어떻게 발전시켜낼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하신 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열정이 아주 대단하시고요. 출범하기 전부터 벌써 한 6천 명 정도의 서명을 이렇게 이제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대단한 어떤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 오랜 수건이 좀 해결될 조짐을 보이는 기쁜 소식도 좀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수건이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신세계그룹과 우선 협상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네. 자, 어떤 모습으로 그려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제 시가 주체적으로 아니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고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협상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도 지역 이제 청년들이 최대한 많이 그곳에 이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거나 이제 찾을 생각이고요. 또 자영업을 이제 하신 분들에게 또 중소 이제 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찾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요거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노조원을 부당징계했다. 조사해달라 이렇게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직접 또 SNS를 통해서 긴 글을 올리시면서 또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올린 것인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하든 기준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랫동안 그냥 그 내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이런 게 이제 방치되고 이런 것들이 또 묵인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안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했더니 그 특정인의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표적 수사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표적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전혀 아니고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공단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들 계획이고 특히나 본래 목적이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쾌적하고 깨끗한 이런 이제 도시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숙제도 많고 또 성과도 많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광산 구민들 또 광주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주의 거의 모든 현안이 특히나 국직국제나 현안이 광산구에 그냥 거의 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큰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잘해야지 광주가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되게 해서 광주의 발전과 광주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광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당내 혁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고 또 계파 갈등도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년 총선은 세력 교체의 장이 돼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강유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전국 조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으셨죠. 사무총장을 맡으셨고 네, 전국 조직에 앞장서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어느 정도나 규모,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전국 17개 시도에 함께 지역 조직이 뿌리내리고 있고 당과 정치의 혁신을 주창하는 그리고 수평적으로 당원 중심의 어떤 정치 시민운동체다 해서 이름이 독특하게도 혁신회의라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상임 운영위원 포함해서 전체 2천여 명의 운영위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약 1만 명의 혁신위원 모집, 그다음에 다음 대선까지 20만 명의 혁신 당원을 구축해서 네 번째 민주당, 즉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후의 이재명 시대 개막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정치 운동 결사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혁신을 기치로 들고 있는 만큼 파격적이고 좀 눈길을 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50% 물갈이, 네. 다선 중진 의원 용퇴, 험지 출마 이런 요구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소 이거 세게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일각에서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센 주장이라고 전혀 센 주장이 아닙니다. 역대 대부분의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개 40%에서 50% 자연 법칙처럼 물갈이가 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왜 50%의 물갈이를 주장했느냐? 주장을 넘어서 그것을 하나의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공천 규칙에. 그리고 이제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 당연히 험지 출마해야죠. 4선이면 16년, 5선이면 20년 아닙니까? 당을 살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 고수들과 정치에 역량 있는 그런 어떤 능력자들이 한 석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험지로 나가는 것이 그간 당을 주도해왔던 분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혁신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가장 대척점에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화에 나선 모양인데요. 자, 이제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뭐 아무래도 원내 인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당내에서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네 분이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약 170여 명의 의원님들 중에 자신의 실명을 걸고 원칙과 상식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네 분이라서 뭐 당내 여러 의견 그룹 중에 하나다. 현대 민주정당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정치 의견 그룹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무슨 당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늦은 때에 총선 1년 뒤라면 모를까. 이제 총선 1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보다 담대한 의견, 당내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공천 룰, 어떤 이는 그것을 이제 공천 투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역구 상황이 어려운 과정에서 공천 달라는 요구 아닌가 싶어서 좀 저는 저희들이 우리 혁신회의에서 원칙과 상식에 제안했습니다. 공개 토론, 끝장 토론 한번 하자. 민주당의 혁신과 대한민국 국정 쇄신과 동시에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지금 일주일 시간을 줬거든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하고 어느 때보다 좀 위기를 돌파를 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쓴소리하거나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낙인을 찍는다. 좀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강성 팬덤과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 행동하는 당원들이 어떤 폭력적인 또는 인격 모독 또는 명예훼손성 해당되는 이런 어떤 행동이 아닌 이상 우리가 민주당이 250만 당원에서 오히려 페이퍼 당원, 소위 행동하지 않는 당원들에게 오히려 당의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정치인들은 당원들께 호소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부 강성 팬덤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하는 그런 정당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에서는 적극적 당원들 그리고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훈장을 주고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일부의 아주 작은 모습들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정책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오히려 박수 받아야죠. 좋은 정치 활동, 혁신하는 정치 했으면 저는 수많은 당원 몇몇 그런 어떤 일부 팬덤이라고 얘기하는 강성 당원의 지탄보다 수십만 당원들의 열혈 박수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정치 활동, 더 개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당원들이 지지를 받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분위기 좋은 흐름으로 왔다가 요즘 정치판을 보면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에 출범한 이후에 좀 뭔가 좀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좀 야심차게 내놓았던 청년 세대를 겨냥한 현수막. 그런데 이게 또 불행하게도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 급기야 청년 비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잘해보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조정식 중앙당 사무총장께서 기획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린다. 재빠르게 사과했고요. 제가 당원으로서 볼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특정 선거를 앞두고 몇몇 이미지 조작으로 또는 상징 조작으로 주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즉 이미지 정치의 문제다. 그래서 청년은 물론이고 노장청 모두에게 당이 기득권을 타파하고 집권의 새 비전을 그리고 그렇게 정면 승부해야지 현수막 문구 하나 디자인 하나로 과거 방식 그런 구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어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날짜 연기해서 갤럭시 프로젝트의 새로운 새 버전을 구축한다 하니까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이 이제 연말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또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정기 국회인데요. 자, 이 특검법 처리가 될지 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역풍 우려 해서 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주당이 그간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런 쌍특검 역풍하다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기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나마 이제 이 남은 새 특검, 탄핵과 특검 저는 이제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께서 늘 검찰총장 시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다. 그러면 현재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 적어도 부패의 주범들이라고 했던 50억 클럽은 물론이고 본인의 부인이지만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고 특히나 김건희 특검은 세대,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다 국민의 대략 60% 이상이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법마저도 거부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이 콘크리트 지지층 대략 25%, 30% 선도 무너질 것이고 받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고
받으면 그나마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집안의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엄정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의 어떤 윤석열로 그나마 기대를 가져보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은 뭐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표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큰 정치의 부활 이제 이런 목표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사실 뭐 지역에서도 오래 계셨고 또 이제 경기도에서도 일을 하셨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 활동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정치 어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 하면서 펴냈던 책의 이름이 큰 정치의 부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큰 정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정 전반을 책임진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골목에다가 1, 2억 예산 타왔다고 붙이는 거 민망한 일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에서 큰 정치 지도자 하면 영원한 우리의 정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님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DJ께서는 제2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K-팝의 원조인 한류 여기 문화 강국을 선포하고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고 IT 강국 미래 30년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지식 강국에 있다 해서 IT 정보 고속도로를 깐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 DJ 이후에 큰 정치가 실종됐다. 적어도 30년 미래 사회의 먹거리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정치적 담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속속 등장해야 호남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큰 정치라고 했고요. 아마 그 길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특히 민주당의 정치가 그 길로 향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정치의 시작이 이제 광주에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살펴보셨을 때 이 광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선돼야 되겠고 어떤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습니다. 사실은 광주의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와 다 연동돼 있잖아요. 지역사회 내에 사실은 인구 지역 소멸의 문제부터 또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야만적인 불평등 문제부터 또 기후 위기 시대의 어떤 에너지 전환이나 기술 혁신 시대의 어떤 디지털 전환이나 과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의 산업구조 재편이나 여러 광주에 굵직한 기업들의 어떤 재생산 구조로서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동시에 이제 어떤 도시 정체성 어떻게 하면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유력 도시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어떤 킬러 콘텐츠가 뭐냐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회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서 그간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광주가 지나치게 5.18에 갇혀 있다, 민주주의에 갇혀 있다 하는데 제 지로는 향후 30년 광주의 먹거리는 광주의 시민자치, 광주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주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정치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광주에 전 세계에 없는 민주주의 엑스포, 또 시민 정치 박람회. 그래서 수천만의 전 세계의 시민들이 광주를 보기 위해서 오게 하는 그런 대형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주의 먹거리로 삼아야 된다. 이게 제 지난 한 15년 이상의 제 광주 구상이자 바람입니다. 네. 네. 자, 대표님의 큰 정치 그 시작 광주에서의 행보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원 대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 강당 갔던데 하태경 의원 출판 기념회가 열렸던데 거기 가셨죠? 네. 친한가요? 맞습니다. 평소? 네, 하태경 의원은 네. 같이 교류하고 지낸 지 꽤 오랜 시간이 됐고요. 제가 지도부로 있으면서도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같이 자문도 구하고 또 여러 네. 가지 의견들을 함께 교환하고 있어서 어제 여의도 레카라고 하는 하태경 의원을 상징하는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축하로 갔습니다. 여의도 레카가 뭔가요? 근데 그 차 끄는 거 그거 레카인가요? 레카차가
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서 레카차가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응급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 여의도 현장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 사고 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현장에 보면 하태경 의원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레카다라고 하는 별명이 이미 이 많은 현직 기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예 책 제목으로 낸 것이고 또 중요한 사건들마다 하태경 의원이 역할하면서 중요한 의정 활동의 성과를 낸 측면들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출판 기념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와서 축사를 하던데 뭐라고 하던가요? 하태경 의원을 축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갖고 있었던 네.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했고요. 동지라는 표현이 기억이 남았고 하태경 의원이 정치 활동해왔던 그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들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출판 기념회 끝나고 기자들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뭐 좀 재밌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당의 개혁적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태준다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동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신당론 등 네.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이 전 대표가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뿌리를 저버리고 싶지는 않은 모습들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네. 그 본인이 정치 행보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계속 세우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튼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과 또 이 전 대표가 내놓고 있는 얘기를 보면 결국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하고자 하는 본인의 마음들이 아직 엿보이지 않나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를 하거나 총선에 나오면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나올 텐데 동지라고 표현을 한 거는 뭐 약간 환경 변화나 여건이 변하면은 국민의힘에 계속 있을 수 있다. 날 좀 잡아달라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러면은 언론에 나와 인터뷰하는 것들을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뭐 신당 창당이 100%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네. 여전히 이 대통령과 정부의 변화 가능성을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변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은 워낙 쓴소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애정들까지 다 떠나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당을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지금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끝끝내 신당 창당의 길에 안 나갈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전 대표 본인이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신당을 만들게 된다면 현역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세를 불리면서 따라 나가줘야 될 텐데 네. 본인과 가장 가까웠던 천하용인조차도 이 당을 탈당하고 새로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가까웠던 현역 의원들도 네. 신당에 대해서 당을 떠날 거냐고 하면 모두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발 신당을 실제 만드는 세력화는 네. 여전히 좀 어렵다 생각하고요. 결국은 국민의 힘의 변화 방향 아래 남아있을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을 날짜를 꼭 정해서 이때까지 뭐 변화가 없으면은 신당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왜 12월 27일일까요? 그런데?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던 날이라는 개인적인 의미를 피력하는 걸 봤는데요. 보통 통상 선거가 이제 4월 달 총선이 네. 다가오게 되면 크리스마스가 지난 연말 연초가 되면 그때가 정치 총선에 대한 뉴스가 가장 피크로 떠오르게 될 때가 되겠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딱 그 정도 시점이 정치 뉴스를 가장 뜨겁게 가져갈 타이밍이라고 보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도 네. 호기롭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과거 방송에 나와서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나섰던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생물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당할 가능성을 낮게 보시네요. 바람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네. 이 김기현 대표도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뿐 아니라 네. 정말 이른바 민주당에서 실망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고자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지향점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대표 슈퍼 빅텐트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했는데 상당히 박합니다. 뭐 비주류 인사와 화합하지 못하고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은 다음에 어디 가서 빅텐트를 친다는 거냐. 뭐 나경원과도 화합 못하고 안철수와도 화합 못하고 유승민과도 화합 못하고 이준석
전력과도 화합 못하는 사람이 무슨 빅텐트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는 엄청 깎아내리면서 한동훈 장관은 엄청 또 축혀 올리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지금 지도부가 좀 바뀌고 한동훈 장관이 당에 들어와서 뭐 가령 뭐 비대위원장을 한다든지 선대위원장을 한다든지 역할을 하고 본인한테 일정 정도 뭐를 준다면은 난 당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그때 워낙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조건을 내걸거나 하는 것들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뭐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 이런 거는 뭐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저는 뭐 비대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당에서 네. 지난 3년 동안 2번의 비상대책위원을 해서 직업이 비대위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으로 1년 가까이 일을 했고 또 지난날 정진석 위원장과 비대위원으로 네. 반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비대위가 촉발되고 구성되기 위한 조건들과 네. 또 비대위를 띄운다는 건 그만큼 당의 가장 큰 어려움,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주어진다는 일인데요. 선거가 이제 한 4달 정도 뒤로 다가온 와중에 단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남아있지 않고 김기현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다양한 갈등들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들을 힘든 일들을 묵직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고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꼭 총선 필승 승리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총리 제안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혹시 그런가요? 보셨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뭐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요? 저는 진짜로 처음 듣는 얘기여서 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이재명 잡으러 인천 계양을 간다. 뭐 이재명 저격수에서 이재명 자객이 되겠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저는 그만큼 원희룡 장관이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정부의 초대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경선까지 뛰었던 인물이고 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있어서는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으면서 이 정부 정책을 진두지휘했고요. 네. 그 정도의 역할과 정말 이 정권 승리에 대한 정권이 성공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가서 정말 총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백지수표 일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해야 된다. 뭐 민주당에서 이런 예.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내가 이재명 잡으러 계양을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계양을 출마를 뭐 기정사실화해주고 가면 이길 수 있겠냐 뭐 이러면 네. 그럼 결국 뭐 명분도 실리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방송에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정도로 누구든지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는 최고로 적합하다는 거고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는 실제 출마를 한다면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유는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너도 나도 어려운 지역에서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향할 겁니다. 벌써부터 비명계에 있는 의원들이 인천 계양에 있을 게 아니라 서울에 의미 있는 지역을 나가거나 안동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저는 뭐 안동 얘기까지는 너무 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에 있을 만한 명분이 점점점 좁아질 겁니다. 근데 구태여 그런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는 꼴이 될 수 있는 또 정치 행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내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또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왔는데 민영배 의원 북 콘서트에서 김용민 의원이 탄핵을 언급을 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뭐 반윤 텐트를 쳐서 요새 이렇게 텐트가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반윤 텐트를 쳐서 200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대통령 탄핵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을 한 다음에 이 정권에 대한 사실상 대선 불복처럼 정권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던 사람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갈등을 유발하고 촉발시키는 나쁜 정치 행태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곤혹스러워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곤혹스러운 얘기들을 왜 의원들이 할까요? 강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 지지층에게 호소하게 되는 본인의 메시지 전략일 수 있겠죠.
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철험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점이 여기에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개딸이라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지도부가 만약에 네. 이런 목소리가 당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강하게 이 내용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대통령 탄핵 목소리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정치를 굉장히 과거로 퇴행시키는 나쁜 정치 행태의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곤혹스러운데 왜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도움 안 된다. 왜 안 할까요? 그러면은? 당에 있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의 팬덤이 된 정치를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재명인의 말을 탈퇴해라. 그리고 개딸과 절연할 수 있는 선언을 해라. 이런 얘기가 비명계에서 오랫동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인 상태가 나올 때 아주 잠깐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만 보일 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관의 국합, 배드캅 역할을 나눠서 할 뿐. 이들에 대한 절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딸 같은 강성 지지층의 팬덤에 기대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연장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의지라고도 생각합니다. 철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강욱 의원은 좀 뭐 심하게 얘기를 했던데 윤석열 정부를 동물의 왕국에 비유를 하면서 동물농장. 예. 암컷이 뭐 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혹시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네.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죠. 최강욱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규정해도 전혀 뭐 그 이상의 표현을 쓰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드는데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까지 내려간 정당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하면 민주당을 가장 아프게 하는 정치적 사건들이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 박원순 전 시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그 사건,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의 그 사건들. 최강욱 의원이 지난날 징계를 받네 만에 얘기했던 것도 김남국 의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이 성 비속어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암컷 발언에 대해서는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최강욱 그리고 그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웃으면서 동조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게 된다면 민주당은 성인지 감수성 제로 정당의 그 모습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정당으로 기록되고 국민들, 특히 여성 유권자로부터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꺼내주기 바라고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그 자리에서 암컷이라고 하는 발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암컷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지칭했는지는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환호하고 박장대소하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뭐 너무 정치가 저급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다는 것조차도 참 정말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같이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